일행 교과서 몇 단원이냐면 4단원이고 토론에서 논제와 쟁점 논쟁이란 무엇인가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 일단 우리가 이제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논제라고 하는 거야. 논제.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한다. 항상 그 주제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논제는 어떻게 나눠지냐면 사실 논제, 그리고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뉠 수가 있대. 사실 논제는 이것이 맞고 틀리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거고요. 가치 논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윤리적인 그런 것들, 정답이 딱 없는 거죠. 정책 논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실행 정책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논제는 토론의 주제라고 알았어. 그럼 쟁점은 토론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얘들아, 토론은 뭐가 나오냐면 어쨌든 찬성과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반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들이 찬성과 반대를 얘기를 할 때는 각자 자신들만의 뭐가 있어. 쟁점이 있거든. 쟁점. 그 토론의 주제에 따른 의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의견들. 그래서 의견, 즉 쟁점은 서로 맞대결하는 그런 세부 주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쟁점은 필수 쟁점이 있는데 필수 쟁점은 반드시 토론할 때 그 쟁점에 맞게끔 논증을 구성을 해야 된대. 자, 예를 들어서 정책 논제의 경우, 자, 첫 번째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고민해보고, 두 번째, 해결 방안이 중요하죠?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필수 쟁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여 얻는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이걸 항상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논증을 구성해야 된다. 다시 정책 논제의 경우 예시를 든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해결 방안,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효과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론의 논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냐? 일단 주장이 들어가겠죠? 상대 측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각각의 의견이나 결론이 있어. 주장이 있지요. 자, 그러면 그 주장에 따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데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진술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술이나 생각. 여기서는 약간 주관적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즉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 매체나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논문이나, 그쵸?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야. 자, 이 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토론에 대해서 배울 거야. 토론은 논제가 필요하고 쟁점이 필요한데 논제는 토론의 주제를 얘기한대요. 자, 그러면 쟁점도 필요한데 쟁점은 바로 세부 주장이야. 주장. 네, 아주 자세한 세부 주장인데요. 쟁점도 필수 쟁점과 그리고 그 토론을 할 때 있어서의 논증에 맞춰서 쟁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토론의 논증은 주장이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이유가 들어가는데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나 생각을 얘기하고 근거는 어때요? 그것을 뒷받침해야 된대요. 주장이나 이유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볼게. 이 단원에서 토론의 주제는 바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야. 자, 난민 인정률이라는 것은 난민으로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난민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민이라는 건 얘들아, 각 나라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정체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의 국적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난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난민의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시리아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나라 안에서 내전이 있잖아. 전쟁. 그렇기 때문에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죠. 최근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6.25 때 생각해보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을 한번 볼까요? 자,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다라는 나라들이 서로 협의한 게 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거든요. 보통 여기를 기준으로 많이 삼는다라고 우리 알아두세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는데 이게 통계가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통계래요.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얘들아 노르웨이와 룩셈부르크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0.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필수 쟁점은 크게 찬성 측 쪽 논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찬성 측의 논증이에요. 그러면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다라고 하겠죠. 아, 인정률이 낮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다. 그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논제가 뭡니까? OECD 가입국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낮다. 이것이 문제라고 보잖아요. 근데 찬성층은 이 주장에 대해서 맞다, 문제다라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는 난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한대요. 어차피 도상국은 어쩔 수 없지만 OECD 가입국이라는 건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국 내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도망쳐온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것은 세계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바로 경제개발, 아까 OECD 얘기했죠?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기사를 자료로 삼았대요. 항상 얘들아, 이유와 주장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 건 자료가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타당성. 이 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논증이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반대측 논증은요. 그렇지 않다.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장은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난민이 우리나라를 유독 많이 찾는 게 아니야. 보통 이런 난민들은 아프리카나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인데 그 나라와 가까운 나라는 주로 유럽이고 우리가 당연히 거리가 머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로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는 아주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근거로 또 다른 신문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쟁점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는 근거가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글에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을 봤습니다. 맞다. 이게 찬성 측이에요. OECD 가입국 중에서 난민 인정률이 낮아서 우리가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반대 측은요, 그렇지 않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리고 난민들이 우리를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률이 굳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찬성,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알고 가자. 얘는 토론이잖아, 얘들아. 토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논제에 대해서 각각 찬성과 반대 측의 어떤 쟁점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 반박을 할 것은 반박, 즉 그것에 대해 반대 얘기를 할 것인 거를 미리 고민을 해서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이 글은요, 반대 신문식 토론을 가지고 기준을 삼았어요. 토론 방식입니다. 반대 토론, 신문식 토론은요, 논제 간에 양측의 찬성과 반대의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 측이 제시하는 말에 반대함으로써 또는 그 논리를 가지고 논리의 잘못을 얘기함으로써 뭐 하는 것이다? 누구의 의견이 맞는가라고 승부를 가리는 토론입니다. 얘들아, 협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그것은 협상이나 협의입니다. 토의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토론이잖아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 어떤 승부가 결정 지어지거든요. 자,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찬성 측 입장에서 시작하는 주장이에요. 자, 이것을 입론이라고 하고요. 반대 측에서는 이 입론에 반대하는 반대 신문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입론을 먼저 자신의 주장을 찬성 측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맞아. 난민 인정률이 낮아. 그러니까 높여야 돼. 라고 찬성을 한단 말이야. 논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반대 측이 그 의견을 듣고 반대 신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반대쪽에서 새로운 입론을 합니다. 그러면 찬성 쪽에서는 그 반대 신문, 그러니까 그 입론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찬성 측에서 또 다른 입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입론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들아, 쟁점을, 그 논제에 관한 쟁점을 얘기한다는 거야. 뭐 쟁점 1, 쟁점 2 이런 식으로. 찬성 측에서도 왜 찬성인 건지, 왜 난민 인정률이 낮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쟁점 1, 쟁점 2로 나누고요.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왜 반대하는지, 난민 인정률은 그닥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아주 세부상으로 쟁점 1, 쟁점 2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찬성 측에서는 입론을 또 얘기를 합니다. 쟁점 2에 대한, 그러면 반대 신문에서 그거에 대해 반대 의견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입론이 되고 반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반론이 이루어진 다음 이제 그 결론이 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그 토론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사회자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토론의 주제가 뭐니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난민 찬성을 하자, 반대하자 이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정확히 알아둬야 돼. 난민 찬성을 한다, 난민 찬성을 안 한다. 이게 아니고요. 인정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높여야 한다라는 게 논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토론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자.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토론의 규칙과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라고 먼저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누구부터 먼저 얘기하죠 얘들아? 찬성의 역할 먼저 얘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어떠냐는 거야 얘들아. 사회자는 뭘 먼저 소개하죠? 그렇지. 논제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의 규칙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누가 먼저 시작을 할 것인지, 즉 토론의 순서를 알려줍니다. 자, 사회자는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다음과 같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알아두자 얘들아. 이 글에서는요, 난민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고요. 난민이 왔을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인정률을 OECD 수준으로 높이자가 논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찬성 쪽 입론
우리 아까 얘들아 입론하면 반대시문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됐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입론을 할 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자,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배경을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안의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입론 한번 들어가 볼게요. OECD 수준으로 높이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등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주요 용어 개념 정리한 거 맞지요? 개념 얘기했어요. 박해를 받아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을 말한대요.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는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 난민 되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인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죠? 인종, 종교, 국적, 예, 이런 차별과 박해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가서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저 난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오늘날 세계는 경제, 전쟁, 위기 등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증가한대요. 자, 왜 난민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도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이들은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봤던 그런 뉴스에서는 그런 고무보트를 타고 난민들이 이제 그 자신의 나라를 탈출을 하는데 얘들아 고무보트니까 그 망망대해에서 얼마나 위험하겠니? 자, 그런데 해변을 다다를 때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파도가 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내렸는데 결국에는 그 근처에 다 와서 그 고무보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린이도 죽고. 선생님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논제의 등장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다른 나라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고요. 이 난민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떠할까요? 자, 지금부터는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겠죠? 근거 자료가 나오겠어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러 왔으면 그 중에 50명은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0.8명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어. 그러면 그 중에 얘들아, 한 명은 아니겠네요. 0.8%니까 약 8명 해줄까 말까 아니네. 선생님 계산이 안 됩니다. 100명의 1%는 1이네요. 그러면 한 명이 될까 말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경쟁력 개발기구 평균인 22.8과 비교할 땐 매우 낮습니다. 그렇죠. 거의 될까 말까잖아요. 네.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적절하겠네요, 얘들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수치를 비교한 거잖아요.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노력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근거 제시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0.8이라는 자료의 해석은 결국에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OECD 가입국이고 예전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진국의 반열이면 당연히 어려운 나라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을 높여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들아 근거 얘기했잖아요.
룩셈부르크랑 아니면 OECD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0.8%밖에 안 된다고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거에 맞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하고, 그죠? 그래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니까 대략 3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3,500 정도 번다는 얘기네요.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 달러 이상이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들어섰다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난민 인정해야 된대요. 왜? 우리 경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근거 첫 번째 얘기했어요. 어떻다고 얘들아? 경제 수준이 올라갔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는 2017년 이후 계속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국민 총생산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를 따르면 근거 제시했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06년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10위권 안팎에 항상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해야 된다. 인정률 높여야 된다. OECD 가입국 수준으로. 첫 번째 근거 3만 달러 넘어섰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 국내 총생산 규모가 10위권 정도 되는 이미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이 아니라 자, 여기서부터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래요. 저출생과 또한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래요. 에잉? 난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세금을 내는데 뭐가 좋아요? 라고 하더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야? 부족한 노동력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고령화 되게 심해지고 있죠. 우리 실제로도 돌아다니다 보면 얘들아 외국인 노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식당이나 아니면 건축 현장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얘들아, 니네 난민이 들어왔다고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예시로 독일 국가를 예를 들었네요.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이고 나서 경제가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야. 또한 그거에 대한 근거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봤는데 신뢰성 얻을 수 있죠. 타당성 얻을 수 있죠. 서유럽 국가의 난민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초기 4년은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가 발전을 했대요.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실업률이라는 것은 직업이 없는 거야. 이것을 하락하였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증가하였대요. 초반에는 그렇지 않지만 4년이 지난 후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난민의 유입, 난민이 들어오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네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대요. 아까 4년을 예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에서는 노동활동을 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익적인 효과로 봤을 때 단기는 힘들지만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다? 효과가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대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입론, 우리나라 난민 경제 인정률을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첫 번째 입론을 제시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자, 머릿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네, 인정률이 낮은 건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보호하는 세계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는 얘기하죠. 참여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되게 창피한 거예요, 얘들아. 왜냐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모범이 돼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었잖아. 그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거에 대한 근거로서 땡땡일보의 각국의 난민 인정률 수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이 있나요? 자,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네, 가능하대요. 높일 수 있대요. 자,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졌고요. 3만 달러 넘어섰죠,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 뭐였죠? 네. 총 생산 규모가 이미 10위권이에요. 그만큼 수준이 높다. 경제적으로. 그러면 효과는 이익적인 부분도 보자.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습니까? 네, 이익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에 도움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독일의 경제 상황 얘기했죠? 4년이 지나면서부터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다. 그거에 대한 두 번째 근거 자료는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결과까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론의 발언을 정리를 해본다면요. 입론, 반대신문, 반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론에서는 논제에 관한 찬성 측 자기의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고요. 반대신문은 이제 허점이나 오류를 찾기 위한 말인데요. 아직 반대신문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럼 반대신문을 들었으면 그거에 대한 반대 또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반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 측에서 아까 들었잖아, 얘들아. 입론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 반대신문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반대신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신문. 자, 이거는 난민 인정률을 높이자라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근데 아직 쟁점이 아니고 아까 그 토론자 쟁점이 뭐였어? 얘들아, 찬성이었지. 뭘 찬성하는 거야? 난민 인정률 뭐 하자? 높이자. 이걸 찬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얘기하겠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민 인정률이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난민 신청률을 우리나라가 뭐 OECD 가입국 중에 좀 잘 사는 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거라니까 문제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찬성 측에서 물론 그렇지만 난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로 합니다. 자, 그 국가 재정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면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대 2. 서유럽 국가들의 근거로 하여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아까 서유럽 국가 어느 나라를 예를 들었죠? 독일 얘기했죠.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서유럽 국가의 상황을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독일의 예시를 들었는데 독일이 우리보다 어쨌든 잘 사는 건 맞는 거니까 그 상황을 우리랑 비슷한 예시로 듣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고 있지요. 의문점 지적했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제성장, 4년 후에 경제성장을 이루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잖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반대 2에서는요. 우리나라는 서유럽보다 좀 못 산다라기 그렇지만 조금 덜 부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 안에 있는 노동력의 일자리가 이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죠. 그랬더니 찬성 1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난민이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은요, 대체랑 달라요. 대체는요, A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다른 B로 바꾼다란다 보면 보완이라는 거는요. A가 있는데요. A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메꾸는 겁니다. 메꾼다. 이해 갔어요?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니 우리의 노동 환경에서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막 싫어하는 3D 그 업종이 있어. 힘든 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안에서도 그 업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난민들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사회자, 네, 이제 반대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방금까지는 얘들아, 찬성의 입론과 그리고 반대측이 그 입론에 대해서 반대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반대쪽에서의 입론이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왜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지, 그러면 입론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건 이들 또한 주요 개념과 이런 용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쟁점별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자, 그럼 입론 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은 반대를 하는지 볼게요. 찬성 측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많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난민 그 인정률을 높이는 거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 난민이 와야지 인정률을 높이든 말든 하는데 난민조차도 잘 오지 않는 나라, 멀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땡땡일보에 따르면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남미에 생기는데 서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 아닌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그들이 서로 선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다. 독일도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여기 서아시아 이런 나라들과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민 인정률이 높인다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며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을 받아도 우리나라 국민이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대요. 우호적이라는 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긍정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유엔 난민기구와 땡땡 리서치가 공동 실시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1000명 중 33%는 난민 찬성 수용에 찬성했지만 53%는 반대를 했대요. 자, 2018년 예멘 난민 500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냐면요. 그때는요, 찬성이 23%밖에 안 되는데 2018년에요. 2021년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조사를 했더니 찬성이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네. 찬성이 24%가 아니라 33%로 증가했잖아요. 약 20%는 안 되지만 10% 이상, 10% 정도 찬성을 했네요. 그죠?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찬성한 사람들이 늘은 건 맞지만 여전히 국민 1000명 중에 53%는 반대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하여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아 1000명 중에 어쨌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3%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거를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난민 인정률을 높여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의 이익보다는 뭐가 생긴대요. 얘들아 문제가 생길 거래요. 난민을 수용하면 번제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난민이 들어오게 되면 범죄가 생긴대요.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나라들도 있죠. 뭐 난민들이 소매치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가 늘어갈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한다?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뭐한다? 반대한다 라고 해요. 한번 우리 정리해 볼게요, 얘들아. 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반대쪽에서요? 네, 아니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는 땡땡일보에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에 관한 내용이 신문 내용이 기사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요. 해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나라의 일단 국민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는데요. 난민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기가 어렵대요. 그 근거로는요, 리서치가 설치한 우리나라가 아니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유엔에서,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공동적으로 실시한 거 맞네요. 그죠? 예. 우리나라 조사 결과가 2021년도 기준으로 찬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반대가 높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렇다면 효과나 이익,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우리 국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범죄가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민 수용에 대한 또 우려가 있대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서도요. 그로 인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뭐 한다? 반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반대의 쟁점을 들었으니 찬성하는 쪽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 신문을 얘기해야 되겠죠. 한 내용 볼게요. 네. 자, 이제 반대 신문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서 반대를 하셨는데요. 아까 여론조사 결과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나라 50% 이상이 반대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요. 24%에서 33% 올라간 건 맞잖아요. 그쵸?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그랬더니 반대가 이제 얘기합니다.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올라간 건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얘들아,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근거나 어떤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면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적한 오류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자,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엄격한 심사가 중요하다라고 한대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높이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봅니다. 자, 인정할 건 인정해요. 뭐예요? 자, 난민을 찬성하는 비율이 올라간 건 맞잖아요. 24에서 33% 올라간 겁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비율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잠깐만요. 반대하는 비율은요, 얘들아, 56에서 53. 네, 반대는요, 오히려요, 56에서 53%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오히려 찬성률이 반대보다 더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반대 측에서, 그래, 너네들이 말한 거 요거는 인정해줄게. 그치만, 심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격한 심사가 중요하다. 그랬더니 찬성 1에서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고 또 불안감을 높여줬던 걸 근거로 사회 문제가 아까 생긴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정서 파악입니다.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결과는 아니에요, 얘들아. 왠지 도둑질을 할 것 같아,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죠. 결과는 아니죠. 더구나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의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에 와서 난민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범죄를 일으키면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기 쉽지 않고 난민도 인정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반대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 맞습니다. 역시 오류 인정했어요. 어떤 오류죠? 이게 결과는 아니잖아. 그러면 범죄가 발생한 건 아니야. 그죠? 사람들에 대한 걱정, 우려죠.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적 인정한대요.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도 중요하대요. 사회자, 그럼 제2 토론자에서 입론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찬성의 근거를 쟁점을 얘기합니다. 자, 입론 얘기할게요.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정률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입론의 내용은 책임감이 이행해야 된다. 난민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결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난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네들 어렵다고 했지? 아니야. 정착할 수 있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얘들아. 바로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시 한번 볼까요? 2021년 8월 언론에서 크게 보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기여라는 거는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때 아마 미러클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그 아프가니스탄이 내전으로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 우리 대사관 쪽이나 우리 기업 쪽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다시 다른 정권이 잡으면 그들의 일종의 매국노라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여자들을 그곳에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탈출 작전이라서 그 당시 미라클 작전이라고 생각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몰래 데려와서 한국에 그때 데려온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동영상 검색해보세요. 미라클 작전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례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제주도에 왔던 예민 난민 신청자 중에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도 역시 두 번째 사례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한 작가로도 활동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뉴스 기사를 또 예시가 있지요, 얘들아. 사회자, 그럼 이제 반대 측 1 토론자께서 반대 신문을 해주세요. 방금 찬성 측의 쟁점은 뭡니까?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위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난민 인정을 높이자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예시로 아까 적응 못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 얘기했고요. 또 제주도 난민 얘기해서 잘 정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시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점은 동의합니다. 자, 일부는 동의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OECD 가입이 됐고 그만큼 경제적인 위상이 높은 나라야.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난민기구에 물질적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물질 지원을 하자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랬더니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 지원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주장하셨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와 이미 밀접하게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라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이들의 경우 난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앞서서 기억하고 있니? 어떤 특별한 사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일반화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니 얘들아? 연역이야 귀납이에요? 귀납이죠, 귀납. 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귀납 추론이야, 귀납. 특별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일반화시키는 것, 귀납이라고 했어요. 물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경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 일부 인정하고 있네요. 찬성 쪽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수의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자 마지막으로 반대측 이 토론자에게 입론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찬성 측 제2 토론자의 입론의 단계 볼게요.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의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고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반대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쵸. 찬성 측이 주장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하는 건 동의하나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별기여자들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너무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반대측 토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입론, 반대측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지만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인력이 부족하대요. 2021년에 공무원이 1명인
평균 129건에 되는 심사를 담당했으며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평균 20.8개월이나 거의 1년이 넘어가네요. 또한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찬성이 이쪽에서의 말을 끊었어요. 이 사람은 뭘 지키지 않았죠? 네, 규칙과 예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그럼 문제점, 규칙과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할 수 있죠? 자, 통역한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신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반대측 2에서 아직 재발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회자 반대신문은 반대측의 입론이 끝난 후에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자가 제재를 줬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들아? 찬성 측 보고 조금 기다렸다가 얘기해라. 반대 2. 난민의 정착 생활이 돕기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독일은 난민들이 도착하기 초기부터 취업활동에 난민 스스로가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도록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 뒷받침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제도가 부족하다.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차서 측이 말씀하신 경제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후로 4년 후에 경제성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난민을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이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자, 이제 찬성 제2 토론 쪽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신문을 해주래요. 반대신문,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난민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볼 수 없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된가? 라고 했는데 이미 절차를 떠나서 얘들아 어떻니? 인력이 많아요 적어요? 인력 부족이래.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하죠. 반대 2.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찬성 2에서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쵸? 마치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아직 준비가 덜 됐으니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하고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죠 얘들아? 이거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죠. 상황을. 그랬더니 반대 2에서 그래서 섣불리 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나요? 반대 측에서도 그 비유적인 표현을 또 비유적으로 맞대응했네요. 여기서 사용된 거는 뭐냐 얘들아? 논증 방법. 유추가 사용되었죠? 유비추론. 그죠? 이 난민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황을 우리 집에서 손님이 오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유비추론이 사용이 된 겁니다. 유비추론. 반론. 반대측 제1토론자 반대측 2. 상대측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로 반론을 합니다. 사회자,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거로서도 난민 인정률을 경제 높여야 한다는 논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까지도 사회자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 잠깐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 글의 갈래는요 뭐죠 얘들아? 그렇지, 반대 신문식 토론이에요. 토론 담화예요. 반대 신문식 토론 담아야 토론. 반대 신문. 성격은 논리, 설득적, 시사적이고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뭐를 가지고 얘기하죠 얘들아? 난민 인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 협력 개발 수준 이상으로 높이자. 어느 수준으로 얘들아?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게 논제 얘들아. 자, 그래서 이 글은요 무슨 토론식이죠 얘들아? 그렇지, 반대 토론식의 구성으로 진행이 되는 어떤 토론이죠 얘들아? 가치 토론이야? 정책 토론이야? 사실 토론이야? 정책 토론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논리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뭘 들어야 되지? 근거를 들어야 됩니다. 또한 서로 토론을 할 때 상대 측 논증에 논리적으로 허점을 뭐합니까 얘들아? 지적해줘야 된다.
자, 논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무슨 논제가 있죠? 사실, 맞냐 틀리냐, 그죠? 참과 거짓이냐, 그리고 가치 논제가 있고요. 정책 논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실, 법적 재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 사실 논제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어떤 사람이 옳은지 나쁜지 또한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나 자, 그래, 가치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가치 판단을 다룹니다. 그리고 정책은 얘들아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정책이잖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 토론은 뭡니까 얘들아? 정책 논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냐 이거에 대한 먼저인데요. 찬성 측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 노력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근거로서는요, 땡땡일보를 가지고 그 수치를 근거 자료로 얘기했습니다. 반대 측은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은 당장 어떻다 얘들아? 시급한 문제가 아니야. 너무 멀리 있는 나라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신문기사 자료를 통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찬성 측에서는 인정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바로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로 3만 달러 그리고 총 생산량이 올라갔죠. 반대 측에서는 아무리 인정률을 높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태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들이 와서 정착하게 살기가 어렵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UN 리서치 조사 기억납니까? 반대가 54%였나? 그리고 찬성이 얘들아 32%좀 올랐잖아요. 그걸 예시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찬성 측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니, 얘들아? 인정률을 높이면요,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익이 있대요. 반대 측에서는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보다는 뭐가 생긴다라고 합니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익보다는 문제가 생긴대요. 자, 그 근거로서는 세계에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한 나라, 그 독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는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래요. 또한 그걸 통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